지금 이스라엘은 오늘도 브레드TV 조현영 이스라엘 중동 전문 연구원 조현영님과 함께 지금 이스라엘 상황은 또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뭐 외신도 그렇고 우리나라 언론도 그렇고 온통 이스라엘 문제로 지금 뉴스가 거의 도배되다시피 한데 대부분 또 이렇게 반이스라엘적인 그 편향적인 뉴스가 많은 것 같아요. 오늘 5월 17일 월요일자 지금 그 이스라엘과 가자지구 하마스와의 전쟁 상황은 어떻습니까? 현재는 이제 약간 소강 상태 하다가 주말에 또 산발적인 로켓 공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총 팔레스타인 측 사망자가 어린이가 55명 포함해서 전체 188명이 사망했고요. 이스라엘은 어린이 2명에 총 10명의 사망자가 지금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알아비아 보도에 따르면 지금 현재 이집트가 중재를 쓰고 있나 봐요.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사이에서. 그래서 휴전을 요청한 상태인데 그에 대해서 네타냐후 총리는 아직까지 작전이 끝나지 않았다. 하마스의 공격이 멈추지 않는 한 끝까지 간다. As long as it takes라고 지금 그 발언을 한 상태입니다. 이 와중에 미국에서는 이제 특사를 보냈어요. 이스라엘에. 그분을 보내가지고 지금 미국이 좀 압박을 하고 있죠. 중재. 이스라엘 쪽을 압박을 하는 겁니다. 예, 예. 그러면 그 이집트 중재에 대해서 하마스 쪽 반응은 어떻습니까? 하마스는 지금 수용하는 입장이에요. 수용하는 입장인데 이스라엘이 이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고 민간인 상대로 뭐 군인끼리 싸우는 게 아니라 민간인 대상으로 공격을 했기 때문에 뭐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현재까지는 그런 상황이죠. 이번 충돌은 하마스가 먼저 그 이스라엘 쪽을 향해서 미사일을 발사한 것부터 시작이 된 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그 가자지구를 공격하는 것만 사람들이 기억을 하고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먼저 이 시비를 건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요번에 지금 그 가자지구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 그 전쟁이 일어나게 된 배경, 동기는 뭡니까? 표면적으로 가장 큰 게 총 3가지 사건인데요. 첫 번째가 셰이크 자라에서 아랍인 퇴거 명령. 두 번째가 이제 성선상 격돌. 그다음에 예루살렘 데이의 충돌. 이 3가지인데 전부 다 동예루살렘 지역에서 이제 아랍계 시민, 팔레스타인 주민하고 이스라엘하고 대치 상태가 있었어요. 그 중간에 경찰이 강경 진압하는 바람에 이제 국제적 여론이 안 좋아졌죠. 왜 그 장면이 이제 해외로 송출되고 하니까 봐라.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주민을 탄압하고 있다. 이스라엘 경찰이 탄압하고 있다. 그걸 근거로 해서 가자가 로켓 공격을 시작하게 됐죠. 성전산 벽돌 이거는 뭡니까? 성전산에서 지금 지난 4월부터 이슬람 지금 라마단 기간이거든요. 그때부터 기도회를 하는데 경찰이 이제 동예루살렘 지역에 이제 항상 이제 그 라마단 기도회가 있으면은 시위대 충돌이 있기 때문에 경찰이 이제 중간에 들어가서 이제 그 차벽을 세우거든요. 그 경계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서로 양측 간에 왜냐면 같은 날이 몰려 있어요. 예루살렘 데이랑 또 그 라마단 마지막 날이.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이제 항상 충돌이 발생하니까 경찰이 중간에서 이제 경호음을 띄었는데 거기서 양측에서 공격을 하다 보니까 돌 던지고 이번 최초 공격은 항상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이제 돌을 던지니까 이제 경찰들이 이제 과잉 진압을 했다고 언론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상 정당방위죠. 그래서 뭐 성광탄도 쏘고 뭐 하면서 그게 격돌되는 장면이 이제 해외로 송출됐는데 성선상 격돌이 이제 라마단 마렵에 가면은 그때 이제 그 기도회에서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제 무슬림들이 많으니까 뭐 대부분이 무슬림이죠. 그들이 라마단 기간 동안에 성전산에 가서 거기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모여서 있을 때 돌을 던지면은 그 벽 뒤가 유대인들이 모이는 통곡의 벽 광장이거든요. 글로 이 돌을 던졌군요. 그래서 경찰이 중간중간에 초소도 세워놓고 했는데 팔레스타인 측 시위단이 그 습격도 하고 그랬거든요. 경찰 초소들을. 그래서 이제 좀 과잉 진압의 양상이 나타나게 됐죠. 근데 그것들이 이제 뉴스로
송출이 되면서 외신을 통해서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안에도 인구의 20%가 아랍계거든요. 그럼 그분들은 그걸 보고선 또 이스라엘이 우리를 탄압하는구나 해서 이스라엘 각지에서 또 폭력 시위가 발생하는 효과가 됐고, 그게 또 확산되면서 이제 가자에 있는 하마스가 공격할 수 있는 어떤 명분, 빌미가 된 것이죠. 이제 사람들이 이스라엘 대법원이 셰이크 자라라는 지역에 있는 20여 가구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너네들은 여기 불법적으로 있는 거니까 강제 퇴거해라, 이렇게 판결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 집에서 살던 사람들과 또 그 주변에 있던 이웃들, 그 이웃들은 이제 강제 퇴거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나갈 이유는 없지만 어쨌든 그 같이 살던 이웃들이 동시에 다 같이 이게 웬 난리냐, 왜 이스라엘 대법원이 이 사람들을 강제 퇴거시키냐, 이렇게 이제 항의가 시작이 된 건데, 뉴스에서는 강제 퇴거라는 얘기만 나오지 왜 강제 퇴거를 시켰는지에 대한 그 원인은 잘 보도를 하지 않거든요. 사실은 이 셰이크 자라라고 하는 곳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그 강제로 이제 쫓겨나간 이후에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 생활하면 그 와중에서도 지금부터 한 1000년 전에 몇몇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정착한 곳이 셰이크 자라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유대인들이 자리를 잡고 살면서 특히 14세기 때에는 유럽에서 흑사병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흑사병으로 죽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많이 흑사병에 걸리지 않았던 이유가 워낙 이 유대인들은 이 청결의식이 있고 또 뭐 이런 생활 방식 때문에 흑사병에 걸리지 않았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 셰이크 자라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도 한 90여 명이 흑사병으로 죽었다고 하거든요. 기록에 의하면은. 그 얘기는 그렇게 깔끔을 떠는 유대인들이 90여 명 흑사병으로 걸렸을 만큼 그 지역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다는 얘기고, 그 이후에 17세기, 18세기에 또다시 이 스페인과 유럽 쪽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팔레스타인 땅으로 온 유대인들이 그 셰이크 자라 지역에 정식으로 돈을 주고 땅을 구입하고 거기다가 건축해서 한 200~300년 살아왔었는데, 1947년에 이스라엘이 건국하기 직전에 유엔이 그 땅을 이제 분할하거든요. 여기는 유대인들 사는 지역, 여기는 팔레스타인 사는 지역. 이걸 분할을 하는 과정에서 그 유대인들이 몇백 년 동안 살던 그 셰이크 자라라고 하는 지역을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넘겨준 거예요. 그리고는 그곳에 살던 유대인들을 강제로 쫓아낸 겁니다. 그때 쫓겨났던 유대인들이 그야말로 그 가재 도구를 다 두고 집문서만 들고 문을 걸어 잠근 채 눈물 흘리면서 그 동네를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이후에 요르단 정부에서 요르단 사람들을 그 셰이크 자라에 보내서 이제 니들이 살아라. 그 사람들이 지금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 몇몇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분명히 돈 주고 땅을 사고 거기에 집을 짓고 문을 걸어 잠그고 눈물을 머금고 잠시 빠져나온 그 집에 불법적으로 들어가서 자기들이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지금 이스라엘 이 법원에다가 저거 우리 집이다, 돌려다오. 저 사람들은 지금 우리 부모님의 집에 허가 없이 무단 점유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니 저 사람들을 내쫓아달라. 이걸 계속 요청했다가 하필이면 예루살렘 데이 때 5월 10일 날 라마단 기간 동안 마지막 날 대법원이 판결을 내는 게 맞다. 저 사람들은 불법적으로 있는 사람들이니까 강제로 퇴거시키는 게 맞다라는 판결이 나와서 이제 이 셰이크 자라에 있는 아랍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던 거거든요. 그게 아마 이 라마단 기간과 맞물려서 또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데이와 또 맞물리고 그래서 이 세 개의 큰 이벤트가 맞물리면서 폭발했고 여기에 또 저 남쪽에 있는 가자 지구에 있는 하마스까지 미사일을 날려버린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뭐 우리 감독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이제 한 가지 첨언을 하자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부동산 소유권 분쟁이거든요. 우리로 치면 이제 명도 소송에 해당되는 거예요. 불법 들어왔으니까 강제로 목도됐거든요. 그래서 법원에서 명령서를 받아와서 소송을 통해서 하는데 이 소송이 뭐 10년 된 소송이 아니라 요번에 이제 조사를 해보니 1982년부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9년 동안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거의 40여 년을 소송을 끌어왔던 거군요. 예, 그런데 세계 유엔이나 국제 외신에서는 어떻게 담론을 설파하냐면 단순 소유권 분쟁을 인종차별주의 정책이다. 팔레스타인 주민에 대한 분리주의 정책이라고 지금 맹공을 때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당국한테.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단순히 소유권 분쟁을 갖다 정치적 이슈로 승격시킨 거는 차원계의 오류거든요. 사인 간의 계약관에 관한 문제랍니다. 결국에는 본질적으로는. 그런데 그런 오류를 저질렀다. 그래서 이 국제 반유대주의 운동인 BDS, 이스라엘 불매, 투자 철회, 경제 제재를 하는 단체들이 지금 다 달려들었어요. 그래서 이 여론이 더 불끌어오르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참고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판결을 주도한 이스라엘 대법원의 인적 구성이 어떻게 되냐? 유대인 판사만 있는 게 아니라 무슬림 판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적법 절차를 다 거쳐서 39년 동안의 듀 프로세스를 거쳐서 나온 결론이거든요.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가자 지구의 하마스가 이제 이스라엘을 향해서 5월 10일 날 예루살렘에 미사일을 날리면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이 됐는데 예. 저도 그 영상을 봤거든요. 막 가자 지구 쪽에서 밤중에 막 미사일이 날아오는 걸 또 이스라엘 쪽에서는 이 아이언돔이 예. 하늘에서 공중 폭파시키는 이 장면 보셨습니까? 예, 예. 야, 그 아이언돔의 그 위력이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1050발 중에 1030발을 맞췄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예. 그 최초 로켓 공격이 4월 24일부터 12발로 됐거든요. 아, 원래 그 전부터 시작이 됐었군요. 12발 간헐적으로 나왔는데 그러다가 5월 10일 기점으로 전후에서 이제 1000발 이상이 나왔거든요. 그때부터 막 무단 나오고. 그러니까 방어율이 한 93% 이상이니까 그래도 피해는 봤죠. 피해는 봤는데 주로 이제 그 타격한 게 물론 민간인 지역에서 타격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이제 이스라엘의 전략시설, 정유고 거기도 때리고 공항 쪽에 때렸어요. 공항 쪽, 이스라엘 공항 쪽에도 했는데 그게 뭘 의미하냐면 이스라엘을 이제 단절시키는 거죠. 국제사회랑. 그런 어떤 전략적 포석도 있지 않았냐. 하마스 측에서. 그래서 좀 아이언돔이 요번에 제대로 주가가 올랐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전 세계 사람들한테 아이언돔의 위력을 보여준 것만은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아이언돔도 아이언돔이지만은 그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 쪽으로 날아오는 그 로켓포의 그 성능과 위력이 7년 전인 2014년 때 있었던 전쟁 때 날아왔던 것보다도 훨씬 더 성능이 뛰어나다고 그러더라고요. 싼 거부터 비싼 것까지 이제 다양다종한데 요번에 하마스만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또 뉴페이스가 들어왔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이슬라믹 지하드라고 어허. 그게 또 이란이 지원하는 세력인데 거기 무기 체계는 거의 대부분 이란에서 다 지금 그럼 되고 있습니다. 그 이슬라믹 지하드도 가자지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겁니까? 예, 최근에 같이 최근에. 그러면 하마스의 무기뿐만 아니라 그렇죠. 이슬라믹 지하드가 예. 보유한 이란산 무기도 요번에 이스라엘 쪽으로 날아왔다. 예. 그 나는 그 가자지구에 무슨 무기가 저렇게 많았나 싶었는데. 지난 2014년도에 한번 충돌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배경으로 해서 하마스가 지하 터널을 이제 그들 용어로 메트로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지하 터널을 만들어서 거기서 무기를 이렇게 무기나 야포들을 이렇게 적재해 놓고선 그다음에 이스라엘 폭격을 하면 이제 밑으로 이제 지하 땅굴에 숨어서 이제 하다가 지상전 들어오면 나와서 하는 그런 전술을 지금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찾아내려고 이번에 이스라엘 군인이 지상전 하겠다라고 허위 발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외신들은
정말로 이스라엘 이 지상군들이 진입한 줄 알고 그렇게 보도한 데도 있었어요. 그게 오히려 이제 하마스의 그 지하 터널 메트로라는 것의 그 구체적인 위치와 이런 것 정보들을 오히려 이스라엘 쪽에 확보하는 계기가 됐다고요. 예, 그게 이제 최초 보도 일보 나갔을 때는 이게 오보 소동인지 확실치가 않았거든요. 이스라엘도 약간 이게 지상군 투입한다는데 지상군에 이제 물론 보병 전력도 있지만 포병도 보병 안에 속하잖아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보병 그라운드 트루스를 한다니까 그 안에는 어디까지 들어간지는 얘기를 안 했죠. 그래서 가자지구 외곽에서 야포나 이런 걸 다 대기시켜 놨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언론인들이 지상군 투입으로 이제 받아 적은 거죠. 그래서 이걸 오보 소동으로 봐야 될 거냐 하는데 지나고 보니 그 소식에 접한 이제 하마스들은 다 지하로 다 내려갔죠. 근데 사전에 이제 이스라엘 정보 당국은 이제 그 터널 지도를 다 갖고 확보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다 들어간 상황에서 이제 감독님 말씀한 것처럼 이제 허위 정보죠. 역정보를 써가지고. 그래서 거기다 야포뿐만 아니라 전투기 160대를 띄워가지고 이스라엘이 그 터널 전체를 다 폭격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상 지하 터널은 지하대의 무덤이 된 상황입니다. 와우. 그러면서 거기 핵심 지도부, 그 리더십 레벨에 있는 테러리스트, 그것도 상당도 파괴시켰고, 자산은 물론 다 파괴됐고, 뭐 하여튼, 이스라엘의 그 군사 정밀도는 뭐 아이언돔도 나왔지만 지상군과 정보전을 배합해서 쓰는 역량도 이번에 확실하게 국제사회에 좀 어필한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그 이스라엘보다도 하마스 쪽의 피해가 더 큰 거죠. 현대 피해, 뭐 인명 피해만 하더라도 하마스 쪽이 더 큰 편이고, 근데 그러면은 뭐 이스라엘이 더 공격을 많이 해서 그런가? 그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아이언돔으로 막아냈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한 거죠. 방위를 잘한 것이지 공격을 더 많이 했다 그건 아니죠. 오히려 민간인 타겟을 해서 발사한 하마스가 어떻게 보면 더 도의적 책임을 져야 되죠. 전쟁 범죄로 속할 전쟁 행위죠, 이거는. 그런데 유엔에서는 이제 약간 양비론을 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마스가 이스라엘 민간인 지구에 폭격한 것도 잘못이지만 이스라엘도 군사 시설이 아닌 시설에다가 그 뭐 소위 얘기하는 그 차별성과 뭐 비례성의 원칙에 준해서 폭격을 한 게 아니라 무차별 폭격을 했다고 지금 동시에 같이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이제 이스라엘 대사는 바로 반박을 하죠. 이거 우리는 그 국제법 규정 준수해서 군사시설만 요격해서 타격하고 있다. 그리고 민간인 피해는 최소화하고 있고 비례성과 상당성 원칙을 지키고 있다라고 지금 반박이 나온 상태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래서 지난 일요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가자 지구에서 이제 언론 활동을 하는 해외 외신사 건물이 있었는데 그게 폭격을 당했거든요. 이스라엘 알자지라하고 AP지사, AP통신, AP통신하고 알자지라가 폭격을 당했는데 그 지역이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뭐 AP 연합도 그렇고 국제사회에서 이거는 전쟁 범죄 아니냐, 언론 활동 이제 취재 제약을 위해서 이제 폭격한 거 아니냐라고 해서 반발이 있었죠. 근데 이스라엘이 이제 미국과 등등 이제 국제사회에 뭐 공식적 정보를 내놓지는 않았지만은 그 건물이 하마스의 정보 지휘부가 속해 있는 건물이다라고 하면서 이른바 스모킹 건이 존재하는 건물이다라고 이제 이스라엘은 반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바이든 측에 그것도 제시하고 정보 자료 제시하고 하면서 뭐 나름 양해를 받았다는 뉘앙스의 이제 발언을 이제 이스라엘 외교부에서 했는데요. 여전히 근데 AP통신이나 이런 외신들은 지금 이스라엘 때리기에 들어갔죠. 하마스 전략 중에 하나가 이렇게 그 외신이 들어와 있는 건물은 이스라엘이 공격을 못할 것이다. 예. 또는 공격을 하게 되더라도 국제사회로부터 아주 무진장 욕을 먹을 것이다. 그래서 쉽게 공격하진 못할 것이다. 라는 그 이점이죠. 나름대로의 그 예. 건물에 대한 이점을 이용해서 거기에다가 이 하마스 이 지휘본부를 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이스라엘은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 거길 공격하기 이전에 이미 1시간 전에 AP통신하고 그 알자지라 그 기자들을 혹시 거기 건물 안에 있으면은 1시간 뒤에 우리가 거기 폭격할 거니까 피해라. 그래서
건물은 폭파가 됐지만 실제적인 인명 피해는 없었다라는 거죠. 이게 하마스가 그런 전략을 참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 로켓포를 쏘고 미사일을 쏠 때 주로 그렇게 민간 가정집이라든가 병원이라든가 또는 그 아이들이 공부하는 학교, 교실 앞에서 미사일을 주로 많이 쏘죠. 하마스의 전략 중에 하나가 이제 인간 방패를 많이 쓰거든요. 그렇죠. 민간인 사이에 섞여 있으면은 군이 공격하기 애매하니까. 그래서 학교에 이제 많은 군사 자산 시설과 거의 배치를 해놓다 보니까 그래서 어린이 피해가 더 늘어나고 전직 AP 기자 매티 프리드먼은 이런 걸 공개를 했습니다. 방금 그 감독님이 말씀하신 하마스의 그 전력을 얘기하면서 특히 하마스는 언론인 납치를 많이 한다고 그래요. 아하. 폭스 방송이나 뭐 MBC 방송하고 약간 겁박을 많이 준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AP 그 지국이나 그 외신들이 이제 파견되어 있는 가자 지구 안에서 2014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실제로 폭격을 하고 있는데 그거 보도를 안 해요. 무서워서. 예. 그러니까 자기가 불이익을 당할까봐. 예. 그래서 불이익은 딴 게 아니라 납치를 하는. 거기서 그 전쟁 기자들 얘기 들어보면 납치를 잘 당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CBS 뉴스의 그 여기자도 한번 납치당한 적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걸 한번 그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호적인 보도를 하면서 이스라엘만 약간 때리는 보도도 한다고 하니 그 외신을 보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좀 그것도 감안하셔서 이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자 지구에 있는 그 외신 기자들을 일단 납치나 협박을 통해서 겁을 준 다음에 그 하마스 쪽에 불리한 그런 보도는 못하도록 하는 것도 하마스의 전략 중에 하나군요. 예. 그나저나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 이스라엘은 그 이집트와 유엔에서 제시하는 그 중재 내용에 대해서 일단 거부한 상태인데 지상군이 들어갈 것 같아요? 아니면 이쯤에서 이제 대충 이 전쟁이 마무리될 것 같습니까? 2014년도에는 50일 동안 전쟁을 했거든요. 그 관련해서 이제 두 가지 시각이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는 확전된다고 보는 사람들은 뭐냐면 이게 결국에는 전쟁이 지속되려면 재원하고 군수 자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란을 통해서 무한 공급되고 지금 뭐 하마스 지도부가 지금 거의 뭐 80% 이상이 제거됐다고 하지만은 이란 대리색이 들어와서 또 그걸 채울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실질적인 위협이 존재하는데 이스라엘이 멈출 수 있겠느냐. 이게 첫 번째고요. 또 반대로 반대 사이드에서는 이제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강력하게 지금 중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싸우지 마라 하면서 그런 이제 압력이 들어가면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제 협상이 이루어질 거냐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기화와 이제 중재가 이제 지금 막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예측하기는 좀 힘든데 좀 이른바 안개 정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일단은 그 이스라엘 편입니까? 팔레스타인 편입니까? 아니면은 양쪽 다 지금 양다리 고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공식적인 그 보도 자료에 따르면은 양쪽을 비난하고 있죠. 문제는 뭐냐면 요번에 이스라엘에 방문한 특사가 이름이 이제 하디 암느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과거 전력을 들여다보니 과거 팔레스타인 인티파다를 칭송한 인물이더라고요. 그리고 친팔레스타인 계획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게 지금 미국 공화당 안에서는 지금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거든요. 바이든 행정부에서 지금 당장 이라크 핵협상 중단해라. 왜냐하면 제재 완화에서 풀린 돈이 지금 다 여기로 들어갔거든요. 이란에 들어간 돈이 가자지구로 들어갔다? 예. 와. 지난 4년 동안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팔레스타인 지역이나 가자 지구에 들어가는 모든 원조 자금을 다 끊었거든요. 왜? 그 원조 자금이 테러리스트한테 전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테러 포스 액트라는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 취임 200일 만에 다시 집권하면서 그 법안을 무시하고 지금까지 2억 3,500만 달러를 팔레스타인 하마스에 지원을 했습니다. 벌써 지원했어요? 예, 했습니다. 와.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유엔의 그 UNRWA라는 팔레스타인 인민 난민 기구에서도 그 하마스를 직접적인 이제 원조가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 뉴스 보도에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원조의 빌미로 이제 테러 자금이 들어가는 것이죠. 2억 3,500만 달러면은 우리 돈으로 거의 한 3천억 원 정도 되는데 이미 그 돈이 가자 지역으로 들어갔으면 하마스한테 들어갔을 거고 그 돈이 결국은 무기를 사들이고 무기 만드는 데 사용될 거라는 거를 미국 행정부도 알았을 텐데 돈을 그렇게 보내네. 또 더군다나 유엔 난민구호기금 UNRWA 여기에도 이제 또 돈을 보내고 이거는 직접적으로 하마스에게 보내는 돈이고. 이야, 결국은 이스라엘과 하마스와의 전쟁이 아니라 미국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이라고 봐도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이 충돌이 장기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이스라엘한테 어떻게 보면은 좀 부당한 중재를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는데 지금 그게 이제 관전 포인트죠. 이스라엘이 얼마큼 버틸 수 있느냐, 나타나후 총리가 얼마큼 버틸 수 있느냐. 지금은 약간 국제 여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우리를 지지하고 있다 하면서 우리가 이제 하마스를 다 격퇴할 거라고 시간이 할 거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태의 추이는 지켜봐야겠죠. 그래서 그럴까요? 미국의 이제 CNN 같은 데서도 사실은 이 뉴스 이 사건들을 이 전쟁의 상황을 보도하는 내용들이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불리한 내용 쪽으로 이렇게 보도를 많이 하더라고요. 주로 어린애들이 희생당한 모습, 또 이 민간인들이 피 흘리는 모습, 그러면서 계속 이스라엘 쪽을 불리하게 이렇게 몰고 가는데 미국의 CNN을 비롯한 주류 미디어들의 이번 그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 전쟁 이거를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주류 미디어는 그 어떠한 담론을 이제 설파하느냐가 중요한데 대부분 이게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반유대주의 그 담론이 있습니다. 아까 소대에도 말씀드렸지만 BDS라고 이스라엘에 대한 분리주의. 근데 그 담론을 설파하는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석학들, 일람 페페, 노암 촘스키 같은 유대인 지식인인데 유대인을 반유대주의 정서를 퍼뜨리고 있어요. 이게 미국의 지식계에 이게 팽배하죠. 그래서 항상 이제 팔레스타인 측 편을 들어야 되고 이스라엘은 항상 이제 탄압하는 주체로 묘사되고 있고 그래서 이란도 그렇고 각 그 반 이스라엘 세력들이 이제 뭐라고 이제 선동을 했냐. 그러니까 예루살렘 데이가 저쪽 이슬람 데이에서는 쿼즈 데이라고 그래요. 쿼즈가 이제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때 어떠한 이제 공개 방송을 했냐면 이란도 그렇고 터키도 그렇고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봉기하라. 그러니까 거의 이스라엘을 제국주의로 묘사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담론을 중동에서만 벌어지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이제 주류 미디어에서도 이런 담론이 있고 그게 또 그런 담론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또 바이든 행정부의 이제 주요 실무자로 들어가 있거든요. 친팔레스타인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태가 어떻게 될지 좀 이게 안개라고 보이는 대목입니다. 그 미국의 지식인들 또 주요 미디어들이 이렇게 반유대주의, 반이스라엘 이런 시각으로 뉴스를 내보내는데 더 안타까운 것은 또 한국의 언론도 역시 미국 언론 그 미디어들의 보도 내용을 그대로 이제 복사해서 카피해서 재방송하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국민까지도 그 뉴스를 보면은 반이스라엘 정서가 더 이제 일어나는 거죠. 우리나라의 언론은 이제 기본적으로 외신을 그대로 이제 번역해서 올리다 보니까 그 논조가 그대로 반영이 되죠. 근데 팩트는 틀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논조 차이니까 그걸 이제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반대 의견을 갖고 있는 이제 매체를 해서 좀 균형을 맞춰줬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근데 주류 언론 자체가 해외 주류 언론이 편향됐는데 우리나라 언론 보고 그걸 바로 잡으라 할 수 있는 형국은 아니고요. 근데 그 주류 언론에 반대되는 여러 다양한 이제 분석 기사 자료나 싱크탱크 자료들이 카멘터리가 막 터져 나오거든요. 그거 보면 어느 정도 균형 감각을 잡을 수가 있죠.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 브래드 TV가 최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뉴스를 이쪽 저쪽 얘기를 들어가면서 취재해서 그것을 자기만의 어떤 그 시각으로 팩트를 전달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 없이 그냥 누가 얘기하니까 그대로 받아서 반복해서 얘기를 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론사 규모면은 지금 가자나 현지에 들어갔어야죠. 특파원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네. 뭐 워싱턴 특파원 이런 건 좋아하는데 좀 전쟁 지역은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 그런 차이가 있군요. 예. 그런 측면에서 우리 조현영 연구원께서 가자지구를 직접 들어가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더 진실된 보도를 위해서? 뭐 요즘에 SNS가 발달해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이란의 지금 반응 어떻습니까? 뭐 계속 부추기고 있겠죠, 뭐. 예, 거의 뭐 새로운 성전이라고 얘기하면서 이거 이스라엘 총공세 명령을 내렸죠. 그래서 지금 양상이 어떻게 바뀌냐면 이스라엘 우리는 지금 뭐 동예루살렘 그다음에 가자에서 공격만 생각하는데 지금 북쪽에 있는 레바논에서 또 침투가 들어왔습니다. 헤즈볼라가 또 남쪽 국경인 저기 요르단에서도 지금 공격이 들어오고 있고요. 요르단까지? 예. 오호. 사방에서 지금 전장이 지금 4개예요. 가자지구. 가자지구, 동예루살렘, 그다음에 북쪽 레바논, 그다음에 요르단 국경. 요르단은 어디서 그런 나라인데요? 그 국경을 뚫고 이제 테러리스트들이 이제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오호. 그래서 이제 IDF 군인이 이제 탱크나 이런 그 사격을 통해서 이제 지금 퇴출시키고는 있는데 지금 각 국경선에서 하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 국내거든요. 이스라엘 국내 이제 무슬림 인구가 많이 사는 도시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갈릴리, 롯, 뭐 이런 동네인데 여기서 이제 반유대주의 폭동이죠. 정확하게 표현한 폭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대인 상점 불태우고 등등 이런 게 이제 왜냐면 국민들끼리 섞어서 싸우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신바트라고 이제 이스라엘 국내 안전부가 이제 색출을 하겠다고 폭력 시위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나서고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는 통행금지도 지금 발동한 상태입니다. 1960년대 이후로 그 지역에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 조현영 연구원께서 이야기하시는 그 로드, 갈릴리 이런 지역에 있는 그 아랍인들은 웨스트뱅크가 아니고 예. 서안지구가 아니고 이스라엘 영토 안에서 유대인들하고 함께 이스라엘의 시민권을 갖고 살아가는 아랍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하고 그곳에 같이 살고 있는 유대인들하고 충돌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응급실에서 일하고 있는 아랍계 의사가 있는데 이스라엘 이제 환자를 응급처치한다는 이유로 막 그 아랍계 시민들이 돌을 던지고 이런 사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봉기하게 된 계기가 이제 뭐 주류 외신의 그 보도도 있지만은 붕괴하고 첫째 그 다음에 이란발 이른바 지하드에 참가하라, 봉기하라 이 메시지에 다들 지금 분기탱천하고 있죠. 그러니까 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할 때부터 이스라엘 시민권을 갖고 지금까지 70여 년 동안 유대인하고 거의 똑같은 권리를 누리면서 이스라엘 시민으로 살아왔던 아랍인인데도 그런데도 이렇게 결정적일 때는 유대인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군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게 그냥 뭐 일각에서 뭐 바이든 행정부나 국제사회가 압력을 가하면 이스라엘이 거기에 수긍할 것이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이게 좀 심각하거든요. 국민 내부 분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권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스라엘 정치권이. 그래서 이번 사태의 최대 수혜자가 바로 네타냐후 총리로 등극을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네타냐후가 정부 수립을 정부 구성 못 하고 있잖아요. 예. 이참에 인기를 좀 더 끌어올려서 집권해 보려는 그런 의도로 보면 너무 비약일까요? 그런 의도라기보다 그게 현실화됐어요. 그 여론이. 네타냐후의 어떤 그 정치력이라기보다는 워낙 여론이 안 좋으니까. 왜냐하면
소위 얘기해서 아랍계 시민들을 이제 이스라엘 국민들이 품었거든요. 그랬죠. 그리고 또 케네스트 의회에 보면은 조인트 리스트랑 람이라는 이슬람 정당도 존재해요. 소수파긴 하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의회에도 이슬람 정파들이 존재하거든요. 조인트 리스트랑 람 파티가.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인테그레이션이 됐죠. 이제 흡수가 됐다고 생각했고, 그게 이제 외부 전문가들은 이스라엘 국내에서 아브라함 협정이 효과가 있다. 이제 우리끼리 살 수 있다. 동성애자하고 차별도 안 하고 우리는. 그래서 그런 약간 허니문적인 분위기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정치는. 그래서 네트냐후에 대한 필요증이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이제 보수파 싫다. 그냥 진보 좌익으로 가고 싶다라고 했죠. 그걸 반영한 게 바로 베네트거든요. 베네트가 이제 이게 그 5월 4일 날 그 연정 구성이 깨진 게 소수 정파이긴 하지만 베네트가 왼쪽으로 붙었거든요. 그래서 네트냐후가 이제 정부 구성이 실패하고 그 구성권이 이제 베네트하고 이제 리피드로 넘어갔거든요. 정파로. 그런데 최근에 베네트가 다시 뭐라고 말을 했냐. 보수 진영인 네트냐후와의 연정 구성의 문이 열려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다시. 그러니까 확 선회를 한 거죠. 다시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국민 여론이 그걸 반영하니까. 여기서 이렇게 손을 잡았다가는 역적되기 딱 좋은 구도라서 이번 사태 최대 수혜자는 네트냐후 이스라엘 총리고 아무래도 신뢰도가 굉장히 높죠. 국민들 사이에서는.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정치랑 국제 정치가 이제 막 충돌하는 분위기라서 이게 과거 사례를 적용할 수 없는 정도의 새로운 작법들이 지금 막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힘든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가 다르게 지금 계속 숨가쁘게 이스라엘의 상황이 변해가고 있고 이 변해가는 그 방향이 어느 쪽으로 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안개 속 정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그 전쟁 얘기도 해야 할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다음에는 이란이 이제 그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어요. 다음은 좀 이란 얘기를 집중적으로 좀 해보죠. 다음 6월 18일 날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최근 입후보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감독님하고 이제 철저하게 한번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아마 전쟁이 좀 끝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바랄 뿐이죠. 오늘 여러 가지로 이렇게 자세한 얘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